나는 셋째 딸이다. 일부 시작. 투명인간의 방 이름이 불리는 것의 사치. 저는 오늘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뼛속까지 시립니다. 아버지가 웬일로 커다란 생선을 사오셨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양한 반찬을 만드셨고 생선도 평소와 달리 꽤 공들여 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생선에서 떨어지는 노란 기름이 자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기대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나도 밥상 위 생선 토막이 놓이는 순서는 마치 가문의 법도처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살이 두툼하며 뼈를 발라낼 필요도 없는 최상급의 몸통. 그건 당연히 큰언니 미선이의 접시였습니다. 첫째라는 이름표가 곧 특권이었죠. 언니는 늘 새 학용품을 쓰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언니의 방은 늘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뼈와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 먹는 재미가 있는 중간 토막. 이건 남동생 성우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버지가 대를 이을 존재라며 무한한 기대를 거는 막내였습니다. 성우는 생선 토막을 받고도 투정 부리곤 했지만 그 투정조차도 이 집에서는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늘 남는 작은 조각 혹은 아예 없는 빈 접시, 딱딱한 꼬리 부분이거나 뼈만 남은 머리 근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 셋째 딸 미경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마 제 접시에 뭘 올려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국그릇에 밥을 한술 더 떠주는 것으로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이라도 떼면 아버지는 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도, 제가 쓴 글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도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계집애가 조용히 밥이나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집에 필요한 건 큰딸의 자랑스러움과 막내 아들의 대를 이을 존재뿐인데 나는 그저 덤인가? 투명인간처럼 이 집의 가구 중 하나로 존재해야 하는 건가? 큰언니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온 가족이 언니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둘째 언니 미영이는 저와는 또 달랐습니다. 집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지만 적어도 자기 목소리는 냈습니다. 툭하면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곤 했죠. 하지만 미영 언니는 늘 소심했고 너무 왜소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에 쭈그리고 앉아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방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약을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집의 여자들은 아픔조차도 죄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남의 물건이 아닌 내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제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학용품이었습니다. 새것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쓰다 남긴 몽당 연필보다 짧은 연필, 둘째 언니가 쓰다 버린 까만 때가 잔뜩 묻은 지우개 찌꺼기,
제 책상 서랍엔 단 한 자루의 새 연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물려받은 것, 남이 쓰다 버린 것의 재활용이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빨간 머리엔 그림이 그려진 작은 공책 한 권. 그것은 분명 다른 누구도 아닌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것. 태어나 처음으로 내 것이라 불릴 수 있는 물건. 달고 다른 연필로도 저는 그 공책에 제 모든 비밀을 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공책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고 결국 막내 동생 방 책상 위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동생은 제 소중한 엔 공책에 자기가 그린 삐뚤빼뚤한 로봇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남동생 이거 누나 안 쓰는 거잖아. 엄마가 나 쓰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늘 폭언에 시달리는 약한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확인 사살이 더 아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조차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집이 평화로울까? 내가 뭘 해야 아버지의 분노가 나를 비켜갈까? 저는 이 집의 평화 유지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 보는 삶이 훗날 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섬세한 관찰력이었습니다. 2부 희생 가족의 무게 밑에 깔린 청춘. 나에겐 딱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술, 그리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늘 굽어 있었고 그 불안은 마치 전염병처럼 저에게도 옮겨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실 때마다 조용히 어머니 방에 들어가 굽은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말없이 어머니는 제가 등을 문지를 때마다 희미하게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라도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이 세상을 버렸을지도 몰라. 그 말은 제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 큰언니는 이미 대학에 갔고 막내 동생은 여전히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돌아와 등록금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경아, 아버지가 그러신다. 여자애들이 무슨 대학이냐고. 내가 나가서 돈이나 보태야지. 큰애는 졸업해야 하고 성우는 학원도 다녀야 하고 엄마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제게 주어진 건 큰언니가 입던 허리가 헐렁한 작업복과 닳고 닳아 바닥이 구멍난 운동화였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가족의 무게 밑에 깔렸습니다. 19살의 저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단돈 3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의 존엄을 되찾는 첫 번째 자본이었습니다. 3부
300만 원의 목소리, 나의 첫 번째 자산. 공장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12시간 막교대. 숨막히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제 작은 몸은 늘 병들어 있었지만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의 돈이 줄었고 가족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저를 미경 씨라고 불렀습니다. 큰딸의 동생도 막내의 누나도 아닌 미경 씨. 그 짧은 호칭 하나가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꼬박꼬박 모은 월급. 악착같이 절약하고 남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서 모았습니다. 제 통장에 처음으로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샀습니다. 바로 그림 도구였습니다. 유화 물감 세트, 캔버스, 그리고 붓. 공장에서 돌아와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공장 기숙사방 구석에서 캔버스 위에 나만의 세상을 그렸습니다. 저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나는 가족의 셋째 딸이 아닌 그림 그리는 미경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로소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뒷수습에 제 3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 같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전쟁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내 통장에 300만 원 있지? 내가 동생 좀 살려야지. 이 집에 너밖에 없다. 내가 좀 도와주라. 너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생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 집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분노가 처음으로 제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쌓아 올린 작은 희망의 성을 빼앗기는 분노였습니다. 공장에 돌아왔을 때 반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경 씨,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 인생의 방향타를 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300만 원을 주고 난 뒤 저는 다시 텅 빈 통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집의 짐짝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부터 공장을 옮길 겁니다. 월급이 더 많은 곳으로요. 지금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지금 이 집을 배신하는 거냐? 돈 몇 푼 더 번다고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니? 내 주제에 어딜 감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더 벌어서 아버지를 더 돕고 싶어서 그럽니다. 큰언니 학비도 보태고 성우빚도 더 빨리 갚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완전히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벌겠다는 명목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공장 기숙사를 나와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월급의 절반을 털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물려받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스케치북 한 권, 그리고 미경 씨로 불렸던 공장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 저는 옥탑방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그린다. 과연 이 셋째 딸은 가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부. 옥탑방의 혁명 투명 인간이 목소리를 내다. 옥탑방 생활은 물리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심적으로는 천국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도, 어머니의 눈물도, 동생의 빚도, 큰언니의 우월감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아버지의 무서움, 어머니의 눈물, 앤 공책을 빼앗겼을 때의 그 무너지는 심정. 그 모든 것을 1인칭 시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복지센터 게시판에서 근로자 글쓰기 대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상금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는 기회. 저는 제가 쓴 글의 제목을 투명인간의 방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이름이 공장 게시판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대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하지만 이 상장 때문에 저는 다시 가족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림자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상금과 투박한 트로피.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큰애 대학 등록금 좀 보탤 수 있니?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돈에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 언니가 제가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된 것입니다.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폭로해? 아버지, 엄마 욕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너 당장 그 글 내려.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큰언니는 자신의 특권적인 삶이 제가 쓴 투명인간의 방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비쳤는지 깨닫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저에 대한 질투와 수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트로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한번 저를 짓밟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까짓게 글을 써? 주제넘게. 당장 이 집으로 돌아와. 내가 감히 나를 비난해?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 뒤에는 더 큰 시련, 즉 경제적인 독립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언을 쏟아내고 떠났습니다. 그때 공장 반장님이 지나가는 나를 붙잡고 이야기했다. 미경 씨, 글 잘 읽었어. 글솜씨가 아깝다. 내가 아는 출판사 작가님 한 분 계신데 단편이라도 한번 투고해보지 않을래? 저는 투고를 위해 공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그림과 글에만 매달리는 삶. 저는 옥탑방에 틀어박혀 첫 번째 장편소설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나는 셋째 딸이다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옥탑방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과연 셋째 딸 미경은 작가로서 성공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부. 작가의 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다. 옥탑방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찬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고 물려받은 얇은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글을 썼습니다. 손은 늘 얼어 있었고 감기로 며칠씩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투고하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주제가 너무 개인적이다. 문장이 투박하다. 너무 어둡다는 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절당한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눈치 보는 삶을 통해 얻은 섬세한 관찰력을 동원하여 절망과 희망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제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6번째 투고였습니다. 200번이 넘는 퇴고 끝에 완성한 원고. 새벽 3시, 저는 한 작은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 계약. 작가님의 솔직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N 공책에 빗대어 본인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인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가져온 것은 또 다른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성공은 때때로 새로운 시련의 시작입니다. 제 소설 나는 셋째 딸이다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목소리를 처절하게 그려냈다고 극찬했고, 독자들은 제 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인쇄로 옥탑방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출혈이래. 위독하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책 읽었다. 미경아, 미안하다. 내게 못된 아버지였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제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저와 같은 투명 인간이었던 누군가를 돕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6부 N의 공책 희망을 나누다. 저는 인쇄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N의 공책. 제가 6살 때 받았던 그 소중한 첫 번째 내 것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습니다. 큰언니는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동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투명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가님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미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머리행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공책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아이의 손때가 묻어 반짝였습니다. 아이 작가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요. 이건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진 제 이름이 적힌 공책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독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가족들. 저는 소심하고 왜소했던 셋째 딸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옷을 입고 누구의 눈치만 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고 그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가입니다. 에필로그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와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째였고, 누군가에게는 셋째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는 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만들어낸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감동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눈치 보며 쌓았던 그 섬세한 관찰력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가장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찰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소중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십시오.